저는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니,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된 완벽한 공간. 먼지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과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외동딸로 태어나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의 그림 같은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잡지에나 나올 법한 삶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완벽한 성 안에서 저의 영혼이 어떻게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는지를요. 제 이름은 서민서입니다. 제 삶을 지탱하던 세상은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강지훈, 그리고 그의 어머니 오현숙 여사. 저는 그 두 사람의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게 주어진 유일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지훈 씨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었고 저의 작은 습관까지 기억해주는 사람이었지요. 재벌가의 아들이었지만 거만하지 않았고 유머 감각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한 후에는 누구보다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저는 그런 그를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내 편이라고 믿었어요. 그의 청혼은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우리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명망 있는 사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을 가졌습니다. 교양과 품위가 몸에 밴 분이었지요. 그런 분이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시어머니.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사소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지요. 그날은 지훈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깜짝 방문하신 어머님도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지요. 저는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조금은 들떠 있었습니다. 와, 민서야. 진수성찬이네. 고생 많았겠다. 그의 칭찬에 제 마음이 환하게 부풀어 오르던 순간 맞은편에 앉으신 어머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가장 공들여 만든 갈비찜을 한 점 드시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지훈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구나. 그런데 아가, 갈비찜 간이 조금 싱거운 것 같지 않니? 우리 아들은 조금 더 달고 짭짤한 걸 좋아하는데.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머님? 입에 안 맞으세요? 제가 소스를 따로 좀 더. 어머님은 제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으며 인자하지만 어딘가 서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먹을만은 해. 그저 우리 아들 입맛을 아직 다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넌 우리 아들 사랑하긴 하니? 사랑하면 입맛 하나까지 다 꿰고 있어야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농담처럼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분명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모든 정성과 노력이 사랑이 부족한 증거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받아온 선물을 보여드릴 때도, 지훈 씨의 승진을 함께 기뻐할 때도, 심지어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조차 어머님은 그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하면 이럴 수 있을까? 그 말은 제 모든 행동의 진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의 태도도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려 노력했지만 반복되는 어머니의 말에 결국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의 방향을 알려주는 조력자가 되었지요. 저는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참으면, 제가 조금만 더 잘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았습니다. 감정을 지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완벽한 아내와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이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제는 저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선물과 함께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동행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오늘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제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던 자수정 브로치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무게가 그 단 한마디에 폭발해버린 겁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먹잇감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사냥의 규칙을 바꿀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주어야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던진 마지막 말은 제 심장에 박힌 유리 조각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지. 사랑. 그들은 언제나 사랑을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저를 통제하고 비난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가장 편리한 단어였지요. 서재의 문을 닫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사랑의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 제가 아는 그 감정이 맞을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서재의 의자에 앉아 지난 결혼 생활을 필름처럼 되감아 보았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의 미소, 인자했던 시어머니의 얼굴 위로 날카로운 말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남편의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은 흔적도 없다는 듯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고 제 부모님께 드렸던 브로치 상자를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에 대한 모욕이었고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한 행위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성이란 이름의 마지막 미련이었지요. 이거 어젯밤에 이야기했던 브로치예요. 남편은 신문을 보던 시선을 잠시 제게 옮겼다가 이내 귀찮다는 듯 다시 신문으로 돌렸습니다. 그 찰나의 경멸 어린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우리 집에 돌아와 있어야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지훈 씨, 이건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리고 저를 무시하는 거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차가움에 남편은 놀란 듯 들고 있던 신문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서민서,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아침부터 피곤하게 왜 이래?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묻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는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제 부모님의 선물을 마음대로 빼앗아 옵니까? 그리고 당신은 남편이라는 사람은 왜 그걸 보고만 있었죠? 자격? 무슨 자격? 우리 엄마가 내 시어머니라는 게 자격이다. 장인어른 회사 요즘 어렵다며 사돈댁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러신 걸 가지고 넌 그걸 모욕으로 받아들여? 너는 우리 엄마의 그 깊은 뜻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 속이 좁은 여자였나? 기가 막혔습니다. 걱정. 그들은 언제나 제 숨통을 조이는 모든 행위를 걱정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자로 취급하는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 엄마가 아시면 또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냐. 당신이 그냥 죄송하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말씀드리면 끝날 일이잖아. 왜 이렇게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피곤하게. 제가 왜요? 제가 왜 죄송해야 하죠? 선물 하나 마음대로 못 드리는 게 며느리의 도리인가요? 당신은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 오라.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당신 부모님보다 우리 엄마가 먼저인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나 사랑하긴 해?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내 얼굴에, 우리 엄마 얼굴에 이렇게 똥칠을 할 수가 있어? 결국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무마시키는 마법의 주문.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는 무적의 방패. 저는 제 어깨를 잡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 더 이상 애원이나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지요.
그 사랑이란 말, 이제 지겹네요.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복종이라면 더는 해줄 수 없겠어요. 남편은 제 대답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늘 순종하던 제가 처음으로 보인 반항이었으니까요. 그는 이내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잘해봐라. 내가 그렇게 잘나서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한편이 되어 저를 공격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 시어머니.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님과는 대화가 통할지도 모른다고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니 최소한의 상식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가, 이른 아침에 셔이 어쩐 일이니?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가져다 놓으신 브로치 말입니다. 아, 그거 봤구나. 마침 잘 됐다. 내가 그걸 깜빡하고 그냥 왔지 뭐니. 너희 친정 부모님께는 내가 나중에 따로 좋은 걸로 챙겨드리마. 그러니 너는 신경 쓰지 말거라.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 마치 제 물건을 잠시 맡아주기라도 한 사람처럼 조금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어머님. 제 부모님께 드린 선물을 어머님께서 마음대로 가져오시는 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 지금 나를 가르치는 것이냐?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님께서도 자식을 키워보셨으니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자식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요. 마음만으로 세상이 다 돌아가면 오죽 좋겠니? 내 아비 회사 자금 사정 안 좋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친정에 고가의 선물을 안기는 걸 보면 남들이 우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하겠니? 다 우리 지훈이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야. 나는 내 아들 앞길에 흠집 나는 건 무엇이든 용납할 수가 없다. 넌 정말 우리 아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는 한 것이냐? 결국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남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완벽하게 복제된 논리.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거대한 하나의 성벽이라는 것을. 저는 그 성벽 아래에서 돌멩이나 던지고 있는 미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대화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상식이나 논리로는 절대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의 논리는 언제나 정답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한 고립감, 사방이 벽으로 막힌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계시처럼 하나의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말은 사라진다. 하지만 소리는 남는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존재조차 잊고 있던 기능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하고 음험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상식과 예의를 기대할 수 없다면 저 역시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보인 무례한 태도를 훈계하기 위함일 터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녹음 시작 버튼을 함께 눌렀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기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다. 아까 내 태도에 대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몰라서 그런 것이겠지. 하지만 아가, 시집이라는 건 말이다. 내가 살던 세상과는 다른 곳이야. 이곳의 법은 내가 만들고 질서는 우리 지훈이가 중심이란다.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내 인생이 고달파질 게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모든 단어를 제 스마트폰이
남김없이 빨아들이게 두었습니다. 듣고 있니? 내 부모가 널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다만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 집 법을 따라야 한다. 어디서 시어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고 내 의견을 말해? 건방지게. 이번 일은 내가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알겠니? 통화가 끝나고 저는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우아하고 교양 넘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차가운 도끼와 오만함, 그리고 저에 대한 완벽한 통제욕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제 귀로 직접 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채 객관적인 증거로 남은 그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과의 모든 통화를, 남편과의 모든 대화를.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하나씩 쌓여갈수록 제 감정은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폭언은 이제 제 감정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제 복수를 위한 증거가 되어 차곡차곡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제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서 홀로 싸우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를 수집하는 치밀한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전쟁은 그렇게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녹음을 시작한 이후 제게는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안도감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주변 세상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폭언은 제 감정을 핥히는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증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차곡차곡 쌓이는 데이터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법을 터득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영혼을 무너뜨린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 요즘 집안 분위기도 안 좋은데 내가 너 기분이나 풀어줄 겸 백화점이나 같이 갈까 한다. 시간 좀 내어라. 의외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저희를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화해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시험대라는 것을요.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요. 선약? 무슨 선약? 내가 시어미와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단 말이냐? 친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래전에 한 약속이라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분노를 억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친구 만나는 건 좋다만 혹시 지난번처럼 내 아비회사 돈으로 쓸데없는데 돈 쓰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안 그래도 요즘 여기저기서 흉흉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며느리라는 애가 정신을 못 차리면 쓰겠니? 내가 쓰는 카드, 내역서 좀 내가 한번 봐야겠다. 어디다 헛돈을 쓰고 다니는지 알아야 내가 바로 잡아주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카드 내역서? 그것은 제 최소한의 사생활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제가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책을 사고 가끔 부모님 선물을 사는 모든 기록. 그들은 이제 제 일상까지 완벽하게 검열하고 통제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제 카드 내역을 어머님께서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 내가 내 시험이고 그 카드는 우리 지훈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쓰는 것이니 이유는 충분하지. 내가 캥기는 게 있으니 못 보여주는 거 아니냐? 혹시 우리 아들 몰래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게야?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의 손에는 제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사의 우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어코 카드사에 연락해 명세서 수령 주소를 시댁으로 돌려놓고 이미 발급된 명세서를 재발급받아 남편의 손에 들려보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는 제 앞으로 명세서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 몇 장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이 돈 다 어디다 썼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부부 사이의 신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닌 돈을 훔친 범인을 취조하는 형사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명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친구와 갔던 레스토랑, 서점에서 산 책 몇 권, 부모님께 사드렸던 영양제. 그 평범한 소비 기록들이 마치 죄악의 증거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곳에 쓴 돈은 없어요. 당신도 다 아는 곳들이잖아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USB 안에 담긴 진실은 제 남은 미련과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거대한 허무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은 결국 아버지의 돈을 향한 정교한 설계도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다정함, 시어머니의 품위, 그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극의 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가장 비참한 관객이었을 뿐입니다. 서재 의자에 주저앉아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엄청난 진실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찰서에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서류부터 준비할까? 하지만 상대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평생을 교육계에 존경받는 인물로 살아온 시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의 후광 아래 모든 것을 누려온 남편. 그들은 저를 정신 이상자로 혹은 돈에 눈이 먼 악처로 모는 것 쯤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터였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지금은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언제나 감정에 휩쓸리는 저를 이성적으로 붙잡아주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나야. 혹시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수연이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단 한 번도 저를 동정하거나 섣불리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가 건넨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숫자들을 바라보는 수연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수연이는 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오래된 일이야. 단순 횡령이 아니야. 이건 내 아버지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한 작업이었어. 수연이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세운 유령회사, 자금이 세탁된 경로, 그리고 아버지 회사의 내부 조력자로 의심되는 인물들의 명단까지 하얀 종이 위에 구조도를 그려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들의 탐욕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결정적인 내부 자료가 더 필요해. 그리고 이 싸움은 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내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셔야만 해. 그 이름은 제게 가장 큰 힘이자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오신 분. 제가 이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사위를 아들처럼 아끼셨던 분. 그런 아버지께 이 칼날 같은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유일한 열쇠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저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반갑게 저를 맞으셨지만 제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금세 알아차리셨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 있느냐? 어디 안 좋은 거냐?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정리한 자료와 USB를 아버지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던 아버지의 얼굴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장을 덮고 돋보기를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친 목소리로 하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 아비가 미안하다.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보고 내 딸을 이런 지옥 속에서 살게 했구나.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저는 지난 시간의 모든 서름과 외로움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회사 내부 감사팀과 법무팀을 움직였습니다. 수연이의 도움으로 외부의 최고 전문가들까지 합류했습니다. 모든 것은 물밑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에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회사로 나가 아버지와 변호인단을 도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통화 녹취 파일은 그들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고, 제가 기억하는 모든 사소한 대화와 사건들은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그들의 범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의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인 듯 더욱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곧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자. 당신하고 사는 거 이제 하루도 못 참겠어. 위자료는 없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내조 하나 제대로 못한 죗값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무너져 내렸을 그 말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에 막을 올릴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모신 자리에서 이혼 사유에 대해 당신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겠어요. 남편은 제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공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전의 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변호사와 함께 밤새워 정리한 3개의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닌 한 가족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그에 대한 냉정한 심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챕터 5 심판의 날.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의 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와 아버지가 한쪽에, 그리고 맞은편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을 모욕하고 아버지의 평생을 짓밟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승리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우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민서 아가와 끝까지 잘해보려 노력했지만 부부의 연이라는 것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사랑 없이 그저 조건만 보고 한 결혼의 끝이 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모든 말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아내였고 며느리였으며 자신의 어머니를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일장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들의 긴 피해자 연기가 끝나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테이블 위로 첫 번째 서류 봉투를 밀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사랑이 없었는지는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봉투 안에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에게 퍼부었던 모든 폭언이 담긴 녹취록 전문이 들어있었습니다. 넌 우리 아들 사랑하긴 하니, 내 부모가 뭘 가르쳤길래 그 모양이니? 등 주옥 같은 말들이 활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의 틈도 주지 않고 두 번째 봉투를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 당신이 매일 밤 어머니가 힘들다며 늦었던 이유도 여기 다 있네요. 봉투 안에는 남편이 상간녀와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과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카드 내역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턱이 덜덜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이전의 봉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묵직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봉투 안에는 지난 수년간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회사에서 빼돌린 횡령 및 배임에 관한 모든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령 회사의 서류, 차명 계좌의 입출금 내역, 그리고 내부 공모자들의 진술서까지.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서방, 그리고 사부인. 나는 내 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네. 이 모든 일의 마무리는 우리 민서가 직접 할 걸세.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한번 바라본 뒤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혼 당연히 해드려야죠. 당신들이 그토록 원했으니까요.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물론 해드려야겠지요. 당신들이 제 아버지 회사에서 빼돌린 100억 원, 그 돈 전부 토해내고 당신들 남은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요. 아, 감옥에 가시기 전에 마무리해야 하니 조금 서둘러야겠네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룸의 문이 열리며 아버지의 변호인단과 사전에 연락을 받고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과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신문사회면을 장식한 그대로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상간녀에게 흘러들어간 돈 역시 모두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그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 완벽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아버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 이 아비는 언제나 내 뒤에 있을 게다.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한 경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며 저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서민서라는 이름의 온전한 주체로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그들이 저에게 던졌던 질문을 떠올립니다. 넌 우리 아들 사랑하긴 하니?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배신당했고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의 끝이 아니라 제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